몸과 정신의 균형을 이룰 때 잠재력이 발휘된다. 자기 머리와 몸을 상대로 경쟁하는 사람이 2등이 되는 일은 잘 없다. 자기 머리와 몸을 상대로 영리하거나 총명한 것, 성공하거나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권리가 부여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실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과 책임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잘 통제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사려있게 끊임없이 내면을 점검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충동을 견제해야 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오래된 경고를 육체와 정신 양면 모두에서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도 지나치지 않게 하라. 또 하나의 오래된 경고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높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를 지속해서 한다면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드물게 실패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 최선을 다했음을 마음 깊이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정에 차질이 생겨서 또 견딜 만큼 용기와 기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과 균형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솔하게 게으르며 허술하고 나약하다면, 자기 양성에 힘쓰는 일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될까? 위대한 에픽테토스가 말하기를, 그러면은 발전은 멈추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죽을 것이라고 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플루타르코스는 한때 소크라테스의 촉망받는 성실한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 예를 들어 무절제의 대가가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알키비아데스는 무절제와 후한무치한 삶의 방식을 그를 파멸시켰고 사치와 방종으로 우리를 국가를 위해 이발사했을 잠재력을 모두 망쳐버렸다. 자기 절제는 운명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잠재력, 국가, 대의, 가족,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인류,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 후손에 대한 의무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우리는 진정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장 훌륭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어떤 장애물 앞에도 끈질기게 지속하고 어떤 방해에도 저항해왔던 평범한 방식을 뛰어넘는 시험일 것이다. 삶은 더 위대한 것, 영웅에 가까운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다. 육체와 마음과 정신이 잘 조화를 이룬다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상을 이뤄낼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 3부에서 영혼. 자, 이제 마음을 했고, 앞에서 육신에 대해서 했고, 기질, 정신, 마음, 이제 영혼? 자신을 지배할 때 우리는 백성이 아닌 주권자의 책임이 주어진다. 시어도 루스벨트. 자기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의 정신을 통제하는 똑똑한 사람도 적지가 않다. 이례적으로 드문 것은 이 두 가지 절제를 일상에서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생활에서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물론 절제와 자제는 수도원과 산속, 은거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혼돈 속에서 평온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온갖 유혹에 둘러싸인 채로도 그럴 수 있겠는가? 군중이 환호하든 조롱하든 상관없이 할 수 있겠는가? 참아야 할 것이 무엇이든, 용이 느는 것이 무엇이든,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이 희소하고 초월적인 상태는 주인의 차원이다. 이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온갖 형태로 늘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자신마저 넘어서는 도구를 발견하고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찾아내며 자기 자신에게서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의 위대함이다. 운명의 순간이나 거대한 난관에 닥쳐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육체와 마음과 정신은 바로 이 위대함의 영역에 집결한다. 이 위대함은 모든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상을 소유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절제는 전염된다. 안토니우스는 25년에 걸쳐서 노력으로 로마 정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제는 오랜 지병으로 죽음의 문 앞에 다다른 로마 제국의 제14대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마침내 안토니우스에게 왕관을 넘길 준비가 되었다. 안토니우스 아우렐리우스, 나는 그대가 고결하고 온화하며 순정적이고 사례 밝은 데다가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까다롭거나 고집세기나 응석하지도 아니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무분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누구에나 사랑받는 지도였던 안토니우스에게 대해서 한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은 잔인한 속임수였다. 안토니누스가 재무관과 행정관, 집정관, 원로원인 의원으로서 이바지한 흠잡을 데 없는 공헌, 나무랄 데 없는 이격과 완벽한 이력은 다른 누구도 비할 수 없을 만큼 그를 건조히 오를 책임자가 되게 했지만 하드리아누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한 친절한 말에도 불구하고 하드리아누스는 로마의 진정한 미래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꼭 지금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마르쿠스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다. 안토니누스는 역할은 마르쿠스가 성장할 때까지 자리를 대신 맡아 지키는 것이었다. 옛 왕들의 실제 역사는 현대와는 전혀 다르다. 고대 세계는 잔인하고 난폭한 곳이었다. 일단 건재하려면 권력을 강화하여 자신을 지키고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려 했을 것이다. 자신이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갈망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할 터였다. 안토니누스는 왕자를 지키는 꼭두각 실현은 얼토당토하는 정도로 과하게 훌륭한 자격을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안토니누스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건재에 올랐는데도 23년 동안에 한 소년을 자기 뒤를 이을 후계자로 준비시킨다는 터무니없고도 거북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절제의 끝판왕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만 균형 잡히고 기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신 같은 왕으로 수백만 백성이 숭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수장으로 또 균형 잡히고 기품 있는 사람이었다. 안토니누스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지 않았다. 자기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한 적도 없었다. 불평하거나 흠모를 꾸미는 대신에 부당하고 전혀 보람이 없어 보였을 과제를 조용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고대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안토니누스는 왕자에 오른 기간에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단 한 번도 사람들이 피 흘릴 일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한 온화함과 조국, 대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헌신 때문에 그는 알렉산드로 대왕처럼 영광스럽거나 정보왕 윌리엄처럼 외경심을 자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위대한 별명, 바로 경건한 안토니누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7천에서 8천만 명의 백성과 약 900만 적과 필로미터의 영토로 이루어진 제국의 수장으로서 직면했던 유혹과 스트레스 속에서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착실히 수행한 절제는 신성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로마 황제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집행하며 법률 소송을 검토할 권력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군대의 수장으로서 전쟁을 일으킬 권력도 있었다. 황제에서는 로마 전력을 완전히 통제할 권력도 권한도 있어서 한 주의 날짜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었다. 또한 황제는 종교 수장인 최고 제사장이기도 하므로 로마 종교의 교리를 정하고 또 수정할 권력도 있었다. 우리는 황제 대부분이 이 권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책장이 그들의 악행과 무절제로 가득 채워졌다. 그렇다면 그런 일반적인 로마 황제들과 전혀 달랐던 안토니누스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또 뭘까? 그것이 바로 절제의 모순이다. 절제는 우리를 더 위대하게 하면서도 그 위대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일으키지 않는다. 안토니누스는 명예에 무관심한 것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명예를 적극적으로 피했다. 안토니누스의 재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원로원은 그를 향해서 경의 표현으로 구원이나 10월의 명칭을 안토니누스와 그 아내의 이름을 기르어 바꾸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는 이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7월과 8월, 줄라이, 어거스트는 여전히 율리우스 가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를 기린다. 안토니누스는 겸손함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명성을 누리지 못했다. 안토니누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삶이 미친 영향이 있다면 그가 자기 성공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에르네스트 르낭에 따르면
안토니누스가 자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선량하고 겸손한 데다가 그 빛나는 재능과 인류의 기억에 오래도록 살아남을 매력까지 겸비한 이를 자기 후계자로 지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매우 위대한 군주 중의 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누렸을 것이다. 안토니누스는 자기 경영자이자 양자이자 후계자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를 암살하지 않음으로써 아니 오히려 그를 양보인 자신보다도 더 큰 명성으로 빛을 발할 위대한 인물로서 길러내므로써 스스로 역사의 각주 자리로 밀려날 운명을 자초했다. 절제라는 단어의 어원은 학생을 뜻하는 라틴어 디스키플루스이다. 이 단어는 학생의 존재뿐만 아니라 스승의 존재도 내포한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누스와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의 관계에 담긴 아름다움이다. 전자는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통제로 친절로 스승이자 조언자가 되었다. 후자는 배우려는 의지와 겸손으로 그러한 자기 절제와 특성이 있는 스승의 제자가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신같은 존재로 숭상받았다.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부응하여 같이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함을 이뤄냈다. 모두가 재앙으로 끝나리라고 예견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잔인한 권력의 창을 장식할 위대함이 아니라 동화책이나 우화에 어울리는 그런 위대함이었다. 안토니누스가 마르코스에게 가르친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 먼저 몸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안토니누스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다. 안토니누스는 편두통이 생겼을 때 내도 이내 기운차게 하던 일을 곧바로 다시 시작하여 젊은 마르코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안토니누스는 자기 몸을 잘 보살폈는데 단지 건강이 정리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야 국사를 더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건강에 신중한 양아버지의 태도에 관해 마르코스는 이렇게 썼다.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외양에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의사의 치료나 약이 필요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고약이나 연고조차도 필요하지 않았다. 안토니누스는 마르코스에게 큰 권력과 부를 지닌 사람이라도 수많은 경원이나 지위를 뽐내려 하는 허세 없이도 완벽히 잘 살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마르코스는 양아버지가 거의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절대 통치자로서 공적인 의무를 수행할 때 엉성하거나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배웠다. 안토니누스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거의 매일 아침에 동이 들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운차게 일했다. 또한 소박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며 또 물도 잘 챙겨 마셨지만 나란 일을 처리하면서 부적절한 순간에 자리를 뜨지 않도록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도 미리 계획해 두었다.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마르코스는 이를 절대 소홀히 넘기지 않았다. 안토니누스에게 이런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런 엄격함을 즐겁지 않은 삶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안토니누스는 대부분 사람이 너무 의지가 약해서 삼가지 못할 것을 삼갈 수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빠져들어서 오히려 즐기지 못하는 것도 적당히 즐길 수가 있었다. 명상록에서 이렇게 균형을 이룰 줄 아는 안토니누스의 능력을 남달리 검소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줄 아는 것으로 유명했던 소크라테스에게 빗대어 말했다. 안토니누스가 어떤 일을 상황에 따라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절제력을 발휘해서 삼갈 수도 있을 만큼 의지가 강했던 것이라고 마르코스는 썼다. 안토니누스는 인생이 풍부하게 선사한 물질적인 안락을 잘 받아들이고 누리면서도 오만하게 과시하거나 그런 편리에 얽매이지는 않았다. 있을 때는 편하게 사용하지만은 없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는 않았다. 기질은 어땠을까? 이 역시 안토니누스가 모범이 되었다. 안토니누스는 마르코스에게 일단 내린 결정이라면 철 흔들림이 없이 고수할 것을 가르쳤는데 이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하고 완벽히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안토니누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회의 석상에서 꼼꼼히 파고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처음 받은 인상에 대충 만족하거나 논의를 성급히 끄는 일이 전혀 없이 모든 사안에 철저히 집중했다. 안토니누스는 밀고 나갈 때에 물러날 때 미묘하고 섬세한 선을 구분할 줄 알았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든 그 사안에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차분하고 또 정연한 방식으로 숙고하고 허술하게 남겨두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한 가지 주제를 다룰 때는 다른 곳에 주의를 빼앗기는 일도 없이 계속 그 생각만을 유지했다. 한 주제에 깊이 빠져드는 일은 있을지언정 새길로 빠지거나 긴 이야기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안토니누스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부당하고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는 옹졸함에 옹졸함으로 응수하기를 거부했다. 안토니누스는 밀고자와 소문을 무시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너그럽게 받아들였는데 결과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일지라도 그로써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한 시인을 처방했던 네로와 달리 안토니누스는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서 더 좋은 쪽으로 다듬어지는 일에서 기쁨을 느꼈다. 안토니누스는 명사하고 권위가 있는데 또 전문가에게 바른 글을 넘기고 그들의 선거에 귀 기울인 일을 전혀 마다하지 않았다. 무한 한 권력을 손에 쥔 사람 가운데서 이런 능력이 있는 이는 소수이며 그 능력을 유지하는 이는 더욱 적고 그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이는 더더욱 적었다. 일을 처리하다가 화를 내는 안토니누스의 모습을 보는 일은 흔치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할 때 그런 일은 더욱더 드물었다. 마르코스에 따르면 안토니누스는 땀 흘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황제의 일이 주는 스트레스도 불구하고 그는 거친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 통제력을 잃거나 난보여지는 일이 절대 없었다. 이것이 그리 대단한 칭찬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하드리아누스는 실수를 하나 했다는 이유로 한 시종의 눈을 펜으로 찌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안토니누스인 아부는 통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그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최선을 다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황제의 권위를 모른 데를 놓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친구와 함께할 뿐 그 이상의 대접을 마다했다. 한 친구는 안토니누스가 자기 집 장식에 관해 몇 마디를 하자 모든 제국 신문의 생사를 잡을 권력을 지닌 황제인 그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집에 들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처럼 굴어야 하는 법이라며 나무랐다. 이처럼 안토니누스는 웃을 줄 알고 놀림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었다. 황제 일은 무겁게 생각했지만 자신은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르코스의 표현을 빌리면 안토니누스는 무게에 있으나 허세는 없는 완벽한 조합의 사람이었다. 하드리아누스는 오랫동안 제국의 각 지방을 순회하는 여행을 했지만 안토니누스는 그런 일을 거부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이탈리아와 아시아의 속주 총독을 지냈던 그로서는 그런 방문이 황제의 행리를 맞이해야 하는 백성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안토니누스가 아무리 소박하게 하라고 명령한다고 해도 군주의 짐을 실어서 나르는 행렬에게는 크나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그는 피할 수 있다면 그 누구에도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절제가 안토니누스는 인물 안에서 융합하여 그를 가장 먼저 자신을 지휘한 자비롭고 신중하며 동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의 운명은 애초에 그가 원했을 법한 모양의 운명은 아니었지만 다르게 보면 그 운명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운명으로 만들어낸 그는 자신이었다. 23년 동안의 안토니누스는 안정을 지키며 로마를 지휘하고 마르코스와 깊은 연대감을 키우며 로마가 번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능력 있고 신중한 사람의 손에 제국을 물려주었다. 명성이라는 보상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안토니누스는 정치에 몸담은 모든 이의 궁극적인 쾌거를 이뤄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손으로 그리고 마르코스 아울렐리우스가 가장 존경했던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 경력을 마무리한 일이었다. 서기 161년 안토니누스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마르코스가 왕관을 쓰고 안토니누스의 몸에 따라 살아갈 차례였다. 안토니누스는 완성된 현인의 차분함을 끌어모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마지막 일을 정리하고 나서 안토니누스는 자기 지휘권을 양자에게 넘겨주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안토니누스가 후계자이자 하나의 조언이자 자기 인생을 요약한 한마디일 뿐 아니라 우리가 각자 목표로
삼아야 할 말이었다. 바로 라틴어로 평정이라는 뜻의 아이카니미타스였다. 평정은 완벽한 좌우명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임기 전후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국가의 수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큰 무게로 내려놓으려는 일이다. 왕관을 쓴 자리의 머리는 무겁고 왕관 아래 머리칼은 회색으로 변한다. 어마어마한 책임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갉아먹고 때로 그들은 그 책임에 완전히 압도된다. 나의 간자는 지원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겠지만 사실 나의 간자가 지원하는 일도 정동이 있다. 그러므로서 자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에게까지 해를 입힌다. 운명은 안토니우스에게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선물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할 터였다. 마르쿠스는 역사에 남을 홍수와 야만족의 침입과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파괴적인 역병에 직면하게 된다. 가까운 친구 하나는 마르쿠스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할 터였다. 로마 제국의 세토와 몰락이 마르쿠스에게 달려있었다. 마르쿠스의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그것은 마르쿠스가 매일 만나는 악몽이 되었다. 마르쿠스가 겪었을 공포와 좌절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상상해봐라.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마르쿠스의 가족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사람이 과연 그 무엇으로 이 정도의 역경을 대비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서 안 그래도 부족한 자원이 더욱더 고갈되었다. 이전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공포와 분노가 충돌하면 로마의 거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넘쳤다. 마르쿠스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확고한 태도로 절박한 상황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갔으며 자기가 세운 원칙에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있게 내어오기를 고집했다. 마르쿠스는 로마인에게 자신이 실천하는 절제가 태평한 시절에만 부리는 여유가 아니라 골수 깊이 새겨진 자기 통제임을 말과 행동으로 일깨웠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슬픈 현실이지만 마르쿠스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 전형적인 지도자라면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비극의 탄식이었을 것이다. 마르쿠스는 그러지 않았다. 마르쿠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나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기회였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행동을 진전시킨다.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길이 된다. 마르쿠스가 자신에게 한 말이다. 모든 역경,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과 호사까지도 마르쿠스에게는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다. 마르쿠스가 정말로 안토니우스에게 제대로 배웠다는 것을 단순히 절제의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몸소 절제를 실천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다.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는 기원전 14년에 제위에 올랐을 때 가브리 섬의 휴양용 궁전에 들어박혔다. 제5대 황제 네로는 모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리를 들고 스스로 로마에서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라고 자처하며 국선한 데 팽개치고 자기 자아만을 실현하고자 했다. 마르쿠스는 자기 경계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겉으로 열렬히 원하는 것들은 이렇게나 사소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취하고 강직함과 자기 통제, 신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되 그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양 힘을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철학적이라고 생각했다. 마르쿠스는 정확히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그도 완전히 확신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가 황제가 드리는 말을 듣고 울었다고 전해진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과거에 겪은 바를 통해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안내하는 축복이 아님을 잘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을 터였다. 그냥 황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타락하거나 파괴되지 않는 좋은 황제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마르쿠스에게도 황제가 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었던 순간, 운명이 자신에게 지워진 짐보다도 책과 철학에 몰두하고 싶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한 서정은 마르쿠스에게 이런 글을 전했다. 그대가 클리안테스나 제논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의지에 반하여 철학자의 모직 망토가 아닌 황제의 자주색 망토를 거쳐야만 합니다. 마르쿠스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 망토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 망토를 명예와 위엄으로 입을 수 있을까? 선대 로마 제국의 황제 칼리굴라처럼 베스파시아니우스처럼 클라디우스처럼 타락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면 마르쿠스는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을 것이다. 오늘 밤 마르쿠스는 자기 어깨가 상아로 되어 있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모습처럼 마르쿠스는 아주 강했다. 황제라는 직책 때문에 파괴되지 않았다. 자신도 그렇게 될까 걱정하던 그 황제들처럼 되지 않았다. 마르쿠스는 황제라는 직위를 글을 캔버스로 썼다. 자기 시종에게도 영웅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안토니누스에게 시종보다 더 가까웠던 마르쿠스는 20년 넘게 그의 좋고 나쁜 모습을 모두 다 본 뒤에도
유대인이 그를 숭배했다. 마르쿠스와 다른 스승과 좋은 자들도 그리고 그가 맺은 한 스토아 철학 연구도 모두 그의 궁극적인 성공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르낭이 썼듯이 마르쿠스에게는 세계 각지에서 뽑아온 그 모든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존경했던 한 명의 스승이었으니 바로 안토니누스였다. 마르쿠스 곁에는 완전한 삶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자 그가 이해하고 사랑했던 모범이 있었고 그 덕에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될 수 있었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안토니누스는 정말 영웅이었다. 안토니누스가 마르쿠스에게 숭배받은 것은 그가 전쟁터에서 보여준 한순간의 용감한 행동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키고자 노력했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절제를 통해 보여준 행동의 결과였다. 마르쿠스는 그런 안토니누스를 절제를 지켜보며 목격했으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자기 삶도 그렇게 절제로 일관했다. 그것이 바로 절제의 특별한 점이다. 용기가 그렇듯이 절제도 전염이 된다. 안토니누스는 절제는 마르쿠스에게 옮아갔고 그 덕분에 그는 현명한 황제, 믿을 수 없이 훌륭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되었다. 안토니누스가 누리던 특별한 권력을 마르쿠스가 물려받았을 때 그는 안토니누스가 겪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험을 직면했다. 하드리아누스 개성에 따라서 마르쿠스에게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양형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라면 이러한 잠재적인 경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옛날 어느 스토아 철학자는 예전에 한 황제에게 가이사르가 너무 많으면 좋은 것이 없다라며 다른 남자 상속자들을 모두 처치하라고 경고했다. 마르쿠스는 생각을 거듭하다가 역사상 그만큼 간대하고 이타적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 이는 절대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격언에 대한 반박 그 자체였다. 마르쿠스는 양형제를 공동 황제로 선포했다. 마르쿠스가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받고 한 첫 번째 행동은 그 권력의 절반을 나누어 준 일이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양동생 루키우스 베르스는 서로 그보다 더 다를 수가 없었다. 루키우스는 마르쿠스만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았고 철학책을 읽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쿠스는 자신이 그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까? 명상록에서 마르쿠스가 루키우스에게 표현한 감정은 자신의 인격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계산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사랑과 애정으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생이 있는 것에 느끼는 고마움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진정한 본격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서 엄격함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점이라고들 한다. 마르쿠스는 플라톤의 국가를 기대하지 않았다. 사람이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마르쿠스는 결함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아내서 그들이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게 했으며 그들에게서 찾아낸 이득을 증상하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들의 나쁜 점을 받아들였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마저도 여러분의 것이지요. 마르쿠스가 원로원에서 자기 가족의 부위에 관해서 한 말이다. 마르쿠스가 원로원에 내린 유일한 명령은 쿠데타를 시도했던 자기 정적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뿐이었다고 전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내린 명령 대다수는 자기 자신에게 내린 것이었다. 영국의 고전학자로서 명성록을 번역한 로빈 워터필드에 따르면 그 책에 실린 488편의 글 중에서 300편이 마르쿠스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규칙이라고 한다. 마르쿠스는 일찍 일어나고 일기를 쓰며 항상 활발하게 활동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지도 않았으며 절대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 때문에 늑장을 부린 적도 없었다. 부와 권력이 있는데도 검소하게 생활하고 풍요 속의 절제라는 그 어려운 균형을 유지하며 재위기간 대부분의 대리석으로 지은 화려한 공전이 아니라 전장에 쳐놓은 병사들의 소박한 천막에서 보냈다. 그렇다면 마르쿠스가 실패하거나 실책을 저질렀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 다시 일어나 계속 시도했고 최선을 다하기가 아주 어려울 때조차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서 극심한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덮쳤다. 이 시기의 공동 황제인 마르쿠스와 루키우스는 둘 다 안토니누스 양자이므로 이들의 성인 안토니누스를 따서 그 전염병을 안토니누스 역병이라고 불렀다. 루키우스의 이런 죽음 역시 이 병 때문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힌다.
이 전염병은 로마의 국고를 과거시키며 로마 제국 세력의 첫 단추를 끼웠다. 그 절망의 나락 속에서 마르코스는 2달 동안에 황금 잔디가 돼서 자기 보석의 수집품, 예술품, 아내의 비단 옷 등 없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을 판매했다. 제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물론 있었다. 세금을 올릴 수도, 또 지방을 또 약탈할 수도, 법령을 제정해서 로마 가우드 정치 집권층의 부동산과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었다.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기만 하다가 후계자에게 떠안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전과 이후에 거의 모든 황제는 이런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더 깊이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마르코스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스스로 떠안았다.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가 일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치러야 할 때 더 옳은 일을 한다. 마르코스는 비판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 마르코스에게 아첨권이나 마르코스에게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안토니누스가 그랬듯이 마르코스도 자기가 틀렸음이 드러나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었다. 분주하고 실수 없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아내며 도서관과 멀리 떨어진 천막의 간이 침대에서도 철학을 공부했다. 마르코스는 현지에 충실하고 로마인답게 매 순간 집중하고자 자기 생각을 검토하고 잡념을 걸러내며 자기 영웅에게서 배운 온화함과 끈기로서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처리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칭송받든 멸시당하든 개의치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누군가 마르코스에게 그릇된 행동하거나 그에 대한 거짓된 말을 할 때 그는 자신에게 이건 이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무언가 욕망을 느낄 때는 자신을 멈춰 세우고 그 욕망이 자신을 태워버리거나 자기가 후회할 짓을 저지르기 전에 욕망을 가라앉혔다. 마르코스는 훌륭한 선택을 내리고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며 남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노력하고 스스로 봉사함으로써 이끌고자 노력했다. 마르코스가 자기 인생에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그 누구에도 호의를 부탁해 할 일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에게 돈이든 충고든 도움이든 간에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 관대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무제한의 절제, 풍요와 음모 가운데서도 마르코스는 이 아름다운 좌우명을 또 마르코스를 지켰다. 왕이 된다는 것과 철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이며 좋은 철인 왕이 되는 것 또한 완전히 다른 일이다. 자기 지위가 무엇이든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심하게 넘기며 스스로 충만해지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헌신하고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자. 마르코스 아우레리우스는 황제라는 지위 때문에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인격을 걸고 떠갔기에 황제 가운데서도 남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수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남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쾌락과 열정을 용인하고 합리화하며 그런 쾌락과 열정에 탐닉하지 않는 사랑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과잉의 세상에서 절제를 유지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마르코스도 평정을 잃고 화를 낸 일이 있었을까? 물론이다. 그런 적이 없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르코스가 복수심이나 옹졸함, 잔인함, 무절제를 보였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 마르코스의 지세에는 추문이나 수치스러운 행동 부패가 없었다. 기준이 너무 낮은 건 아니냐고? 예부터 현재까지 그 이전과 이후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역겹고 잔인한 범죄와 참사의 목록을 생각해보면 그 권력을 손에 쥔 자리에서 정직하고 품위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마르코스는 훌륭한 인격자였지만 인격이란 항상 갈고 닦고 개선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마르코스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 마르코스가 추구했던 운명은 뭘까? 물론 불가능한 이상이겠지만 마르코스가 평생 거쳐산 것은 쾌락이나 고통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가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에 연연하지 않는 상태 또는 그가 다른 글에서 묘사한 것처럼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운명의 주사위 권리에 앞에서도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그 움직임이었다. 안토니누스나 또 마르코스 아울리우스가 먼저 격혀이 쌓인 과거의 우화도 역사책에 인쇄된 2차원의 등장인물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실패하면 궤도를 수정하고 승리했을 때도 겸손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의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길을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안토니누스가 삶으로서 보여주고 사랑으로서 가르친 모범이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를 형성했던 카제처럼 이 두 사람의 삶과 교훈도 우리를 형성할 수가 있다. 우리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의식과 존재와 미덕의 더 높은 단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라고 했군요.